당신 누구세요?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재벌 시어머니가 묘지에서 아이들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말을 잃었던 그녀가 넷쌍둥이 앞에서 기적처럼 첫 소리를 냈습니다. 옆에 있던 재벌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우리 아들 얼굴이야. 4명이나. 하지만 이 여자는 3년 동안 혼자서 넷을 키웠습니다. 재벌가는 몰랐습니다. 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3년간 홀로 넷쌍둥이를 키운 여성과 재벌가의 충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복주머니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복주머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 묘지공원.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나뭇잎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묘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정민호의 3주기였으니까요. 수진의 손에는 5살 넷쌍둥이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하준, 하민, 하진, 하율. 네 아이는 똑같은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수진이 어제 밤늦게까지 다려놓은 옷이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작은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멀어요? 하준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굽히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손으로 하준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그래도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좋아했습니다. 수진은 일어서서 다시 걸었어요.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수진은 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아이들은 묘비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비닐봉지에서 노란 국화 4송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줬어요. 아이들은 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유리가 묘비를 손으로 만졌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에 깜짝 놀라 손을 뺐죠. 수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낙엽 하나가 묘비 위에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민호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 앉아 꽃을 만지작거렸어요. 하민이가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였죠. 하진이는 그림을 그리듯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2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와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자는 60대 초반쯤 보였고 여자는 5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2사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는 수진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4명의 아이들을. 여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뒤로 감쌌어요.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자세였죠. 2사람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남자는 묘비를 보고 다시 아이들을 봤어요.
여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자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율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하율은 엄마 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여자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하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에 손을 둔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열렸어요.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입술이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말을 잃었다는 소문을 수진도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첫 말이었죠. 남자가 깜짝 놀라 여자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보여줬던 사진 속 얼굴들이었으니까요. 민호의 부모, 정재성 회장과 한은정이었습니다. 재성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하준이, 하민이, 하진이, 하율이. 4명 모두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를 닮았어요. 코, 눈, 인매까지 모두 민호였습니다. 재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은정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민호, 민호 얼굴이야. 재성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두 어른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죠. 하준이가 수진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분들 누구예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어요.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수지는 멍하니 옥탑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따라왔죠. 하준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냐고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말순은 수진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이모가 떡볶이 해줄게. 말순은 아이들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재성과 한은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은정이 흘린 눈물이 생생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미란이었어요. 청소팀장인 미라는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죠.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가 연락했어. 들어가도 돼?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들어와 바닥에 앉았어요. 보온병 뚜껑을 열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죠.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따뜻한 게 약이야. 수지는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호 부모님을 만났어요. 묘지에서.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은 잠깐이었어요. 곧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들만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3년 만에 말을 하셨대요. 처음으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죠. 미라는 수진 어깨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 참지 마. 수진은 미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3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그저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노춘배였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춘배는 늘 투덜거리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불렀어. 무슨 일이래? 미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죠. 수진아. 춘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만나면 무섭지.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춘배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여기 우리가 있잖아. 말순이도 미란이도 나도. 그리고 저기 애들 넷이 있고.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배를 봤어요. 춘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내 꼬마들은 내가 키운 거야.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말이야.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래도 넌 해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미란이 거들었습니다. 춘배 아저씨 말이 맞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혼자서도 4명을 키웠잖아. 이제 무서워할 이유 없어.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았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부엌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언니, 아저씨, 고마워요. 뭘, 이게 가족이지 뭐.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가족은 피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린 너랑 애들한테 마음 다 줬어. 그러니까 우린 가족이야.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미란이 수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옆에 있어.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말순이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수진이도 나와. 4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좁은 옥탑방 거실에 돗자리를 폈어요. 말순이 준비한 음식을 늘어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준이, 하민이, 하진이, 하율이.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진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미란과 춘배와 말순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춘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밥을 같이 먹는 거야. 혼자 먹으면 밥맛 없어.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작은 옥탑방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죠. 새벽 5시, 수진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어요. 어젯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3시에 들어왔거든요.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옆에서 내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 2장을 깔아 4명이 나란히 누웠죠.
하유리가 수진 팔을 베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팔을 빼냈습니다. 하유리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어요. 수진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5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유 반 팩, 김치, 그리고 어제 말순이 준 반찬 2가지. 수진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을 4공기 퍼서 김을 올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40분. 아이들을 깨워야 했어요. 6시까지 아침을 먹이고 7시에 말순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수지는 8시까지 분식집 오픈 준비를 도와야 했거든요. 얘들아, 일어나. 수지는 이불을 살짝 걷었습니다. 하준이가 먼저 눈을 떴어요. 비비며 일어났죠. 하민이와 하진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유리만 계속 잤어요. 하유라, 일어나야지. 수진이 하유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하유리는 눈을 감은 채 수진 품에 안겼어요. 5살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잠깐 그 온기를 느꼈어요. 하루를 버틸 힘이었죠. 아이들은 세수를 하고 밥상에 앉았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반씩 나눠 먹었어요. 수진은 자기 몫은 김치만 먹었습니다. 아이들 우유를 더 사야 했거든요. 계란은 아껴야 했어요. 엄마는 안 먹어요?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너희가 먹어. 아이들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옷을 입혔어요. 똑같은 후드티와 바지를 입혔습니다. 작년 겨울에 산 옷인데 이제 조금 작아졌어요. 올겨울은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7시. 수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순의 분식집이었어요. 말순이 셔터를 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말순은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놀이 공간이 있었어요. 장난감 몇 개와 색연필, 종이가 놓여 있었죠. 아이들은 익숙하게 그곳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12시까지만 있어도 돼. 오후에 다른 데 가야 하잖아. 언니, 정말 괜찮아요? 그럼. 걱정 마.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떡볶이 국물을 끓였습니다. 8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하나요. 김밥 2줄이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3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손이 빨랐습니다. 말수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수지는 서빙을 했어요. 11시.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많아졌어요. 수지는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이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2시. 수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말순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오늘 것. 언니, 아직 1달 안 됐는데. 그냥 받아. 애들 간식 사.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말수는 손을 흔들었죠.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을 먹여야 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먹었죠.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나가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만 있다 올게. 저녁 먹고 올게. 우리는요? 이모가 와서 같이 있어줘. 걱정 마. 수지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오후 낮잠 시간이었어요. 4명이 이불에 누웠습니다. 수지는 자장가를 불렀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했죠. 아이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2시. 미란이 왔습니다. 청소팀장인 미란은 낮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봐주기로 한 거죠. 다녀올게, 언니. 천천히 와. 애들은 내가 볼게. 수지는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어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대형 빌딩이 즐비한 곳이었죠. 수지는 그중 한 빌딩 지하로 들어갔어요. 대형마트 계산대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근무였어요. 시급 10,000원. 하루 5만 원이었죠.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담았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웃으며 일했습니다. 6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수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8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유니폼을 벗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졸았습니다. 정류장 지나칠까봐 눈을 뜨려 애썼죠. 9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미란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 아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밥 먹었어? 미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거짓말. 지금 먹어. 미란이 밥과 국을 떠서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은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따뜻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밤 10시, 미란이 갔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씻겼어요. 이를 닦이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이불에 눕혔죠. 4명이 나란히 누웠어요. 엄마, 이야기해줘요. 하민이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로 시작하는 이야기였죠. 아이들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자정, 수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식비가 100만 원 필요했어요. 부족했죠. 다음 주 편의점 야간 알바비가 들어와야 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끄고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묘지를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날 재성이 놓고 간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죠. 밤에 잠들기 전 그 명함이 떠올랐어요. 화요일 오후, 수지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씨 되시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정재성 회장님 비서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묘지에서 뵀던 분 기억하시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네, 기억해요. 회장님께서 이수진 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로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신가요? 수지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었어요. 오전에 분식집 일하고 오후 3시에 마트 가야 했죠. 2시면 가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말순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민호 아버지 비서한테 전화 왔어요. 내일 만나자고.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갈 거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어요.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돈을 줄까요? 아니면 그냥 DNA 검사만 하고 끝낼까요? 수지는 아이들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오후 1시, 수지는 옥탑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입었어요. 3년 전 미국에서 입던 옷이었죠. 조금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화장을 조금 했어요. 파운데이션과 립스틱만 발랐습니다. 머리를 묶었죠. 미란이 와서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미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수진아, 주눅 들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네, 언니. 수지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높은 빌딩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문자로 받은 주소를 찾았습니다. 70층짜리 건물이었죠.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정재성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전화로 확인하더니 방문증을 줬습니다. 6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세요. 수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죠. 수진만 유일하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바닥을 봤습니다. 6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한쪽 벽이 통유리였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죠. 수지는 그 광경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수진 씨신가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26 정도 돼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비서 박소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소연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수진이 따라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큰 문 앞에 섰어요. 소연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이수진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어요.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재성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은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수진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재성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렸죠. 떨리지 않게 꽉 쥐었어요. 재성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 쪽으로 밀었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월요일에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성은 계속 말했어요. 민호가 우리 아들이 돌아가신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묘지에서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민호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재성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이수진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손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진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수진의 대답에 재성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은정도 고개를 들었어요. 주저하지 않으시네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검사는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민호와 결혼은 하셨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호가 한국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재성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민호가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사고만 아니었어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셨어요. 건강해 보였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죠. 혼자서 4명을. 수진은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뭔가요? 정아준, 정아민, 정아진, 정아율이요. 민호 성을 쓰셨군요. 네. 아이들 아빠 성이니까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면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DNA 검사 일정을 잡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재성은 수진에게 명함을 다시 줬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높았습니다. 아득했죠.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수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끝났다고. 금방 간다고. 미란이 답장을 보냈어요. 천천히 오라고. 수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호야,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무섭지만 해야 할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수요일 밤, 수지는 아이들을 재운 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이곳에 오면 생각이 정리됐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금요일이면 DNA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이들은 재성의 손자가 될까요? 그럼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잠은 안 자고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배였어요. 경비실 순찰을 돌다가 올라온 것 같았죠.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춘배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1잔을 건넸어요. 수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무슨 걱정이야. 얼굴에 다 써있네. 금요일에 DNA 검사 받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다 달라질 것 같아서요.
춘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달라지는 게 나쁜 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잖아. 그게 무서워요.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재벌 할아버지,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던데. 손자보는 눈빛이 착했어. 그래도, 수진아, 내가 3년 동안 혼자 키운 거야. 그 사실은 안 변해. 누가 뭐래도 넌 그 애들 엄마야.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춘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 혼자 참지 말고. 무서워요, 아저씨. 정말 무서워요. 그래, 무서워도 돼. 그게 정상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수지는 춘배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수지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말순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앉아봐.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보리차를 따라줬어요. 내일 검사 받으러 간다며. 네, 언니. 혹시 도와줄 거 없어? 내가 같이 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말수는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줘. 네. 넌 정말 뭘 원해? 그 집안이랑 연결되고 싶어? 아니면 지금처럼 살고 싶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몰랐거든요. 말수는 계속 물었어요. 돈이 문제야? 아이들 교육이 문제야? 아니면 민호 부모님이 보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아빠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 근데 언니, 만약 그분들이 아이들 데려가고 싶다고 하면요? 그럼 싸우는 거지. 법적으로 넌 엄마야. 친모야. 아무도 못 빼앗아. 수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린 내 편이야. 오후 3시. 수지는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일하는데 미란이 찾아왔어요. 장을 보러 온 척했죠. 계산하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네, 8시에 끝나요. 그럼 경비실로 와. 춘배 아저씨랑 같이 있을게. 8시. 수지는 일을 마치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춘배와 미란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김치와 단무지가 놓여 있었죠. 왔어? 앉아. 세 사람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일 검사 가는 거 알지? 네.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춘배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내일 무슨 결과가 나오든 우린 내 편이야.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재벌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아도 3년 동안 내가 흘린 땀은 못 따라와. 넌 당당해도 돼. 수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란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내일 눈 붓겠다. 언니, 아저씨. 고마워요. 뭘? 이게 가족이지. 춘배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애들한테 뭐가 최선인지 생각하고 결정해. 네. 그리고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 우리도 있고 애들도 크잖아. 5살이면 말 알아들어. 물어봐도 돼.
수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애들한테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싶냐고. 애들 의견도 중요해.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지. 하지만 애들 마음도 들어봐. 그게 존중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밤 10시. 수지는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수지는 내 아이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얘들아. 수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내일 중요한 일 하러 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무섭지만 해야 할 것 같아. 너희한테 가족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 하준이가 뒤척였습니다. 눈을 뜨지 않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사랑해. 그 말에 수지는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하준이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수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어요.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 밥, 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와, 오늘 왜 이렇게 많아? 하민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맛있게 먹어. 아이들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똑같은 파란 셔츠와 검은 바지였습니다. 머리를 빗겨줬죠. 엄마, 오늘 어디 가요?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오늘 병원 가. 주사 맞는 거 아니야. 피 조금만 뽑는 거야.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가 정말 손자인지 확인하고 싶대. 하유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부모님? 응. 지난번에 묘지에서 본 분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준이가 물었어요. 만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안도했어요. 아이들도 원하는 거였죠. 그래, 그럼 오늘 잘하자. 10시. 말순이 운전해주기로 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었어요. 재성 비서가 미리 예약을 해뒀다고 했죠. 병원 입구에 서자 수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잡았어요. 말순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자. 괜찮아. 수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열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큰 화분에 식물들이 놓여 있었죠. 수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정재성 회장님 이름으로 예약된 이수진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어요. 3층 특별 진료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세요.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하유리가 수진 다리에 매달렸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수지는 하유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일반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VIP 진료 구역이었죠.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신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아이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준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테이블 위에 사탕 그릇을 발견했죠. 엄마 먹어도 돼요? 응, 하나씩만.
아이들은 사탕을 골랐습니다. 입에 넣고 오물거렸어요.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재성과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은정은 아이들만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죠. 안녕. 너희가 하준이, 하민이, 하진이, 하율이구나. 아이들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준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네, 저 하준이에요. 하민이, 하진이, 하율이도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은정은 하나하나 얼굴을 봤어요. 손으로 볼을 만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야. 너희. 할머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라는 말이 낯선 것 같았죠. 재성도 다가왔습니다. 서투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난 할아버지고 너희 아빠의 아빠야.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요? 하늘에 있는? 응. 그래. 재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준혁입니다. 준혁은 수진과 악수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인사했어요. 오늘 검사는 아주 간단해요. 면봉으로 입안 쪽을 살짝 긁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하율이가 수진 뒤로 숨었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섭지 않아. 봐봐. 준혁은 자기 입에 면봉을 넣어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자, 누가 먼저 할래? 하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준혁은 하준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입을 벌리라고 했어요. 면봉으로 뺨 안쪽을 살짝 긁었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끝. 잘했어. 하준이가 신나서 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검사를 받았어요. 모두 용감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재성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준혁은 샘플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준혁이 나가고 방에는 다시 5명만 남았습니다. 재성이 수진을 봤어요. 이수진 씨, 점심 같이 하시겠습니까? 수진은 놀랐습니다. 예상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희가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은정도 간절한 눈빛으로 봤습니다. 4명이랑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안 되겠니? 수진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할머니랑 밥 먹어요. 수진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재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재성이 미리 예약해둔 룸이었죠. 넓은 방에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석에 앉았습니다. 재성과 은정도 앉았어요. 수지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뭐 먹고 싶어? 재성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진이가 대답했어요. 불고기요. 좋아. 불고기 시키자. 재성은 갈비찜과 불고기,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맛있는 냄새가 방을 채웠죠. 은정이 아이들 앞에 밥을 떠줬습니다. 많이 먹어.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불고기를 한 점씩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며 웃었죠.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성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혼자서 4명을. 괜찮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수진은 놀라서 재성을 봤습니다. 재성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분식집 알바, 마트 계산대, 편의점 야간, 삼중 생활을 하셨더군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계속 말했어요. 옥탑방 월세 50만 원.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셨더군요. 대단합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수진 씨,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키울 수 있어요. 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시네요. 고집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성과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하유리가 하품을 했죠.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졸리구나. 네. 은정은 하유리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낯선 사이니까요. 식당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성이 수진에게 명함을 또 꺼냈어요. 이번엔 꼭 가지고 계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일주일 뒤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재성과 은정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아이들과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분들이죠? 응. 좋은 분들 같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은 하준이를 봤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버스가 왔습니다. 내 아이와 수진은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다고. 무섭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마친 주말. 아이들은 말순과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옥탑방에 남았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수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호와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만졌어요. 제일 위에 있는 사진.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웃고 있었어요. 수진도 웃고 있었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겨울, 뉴욕의 한 대학교였습니다. 수진은 장학금을 받고 유학 온 23이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됐거든요. 도서관 3층, 수진의 자리였습니다. 창가 구석이었어요. 조용했죠. 매일 밤 11시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난방이 고장났어요. 도서관이 추웠습니다. 수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떨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추우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돌아봤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정민호.
경영학과 3학년이었죠. 민호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컵에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커피예요. 드세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수진 책상에 놓았어요. 그냥 두고 갈게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민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맞은편이었어요. 수진은 커피를 받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온몸이 녹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민호는 자주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사양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냥 두고 갔죠. 수진은 결국 마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마시면 심심해서요. 두 사람은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이야기, 수업 이야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망설였어요. 민호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캠퍼스 밖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저렴한 파스타를 시켰어요. 민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한국에서 왔어요. 부모님이 사업하시는데 저보고 경영 배우래요. 그렇구나.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냥 부모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죠. 민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전 장학금 받고 왔는데 성적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매일 불안해요. 힘들겠다. 네. 근데 어쩌겠어요. 해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배경은 달랐지만 외로움은 같았어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 카페, 공원. 눈이 내렸어요. 캠퍼스가 하얗게 덮였죠. 민호와 수지는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어요.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망설이다 잡았어요. 장갑 너머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응? 저, 좋아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를 봤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죠. 저도 좋아해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졸업했어요. 수지는 4학년이 됐죠. 두 사람은 작은 자취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재벌가 아들이 장학금생과 사귄다는 걸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니까요.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몸이 안 좋았습니다. 입덧이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했어요.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죠.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왔죠.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민호야. 응? 임신한 것 같아. 민호는 멈췄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울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봐야 해. 확실히.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찍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내 쌍둥이네요. 네. 심장이 4개 보여요. 내 쌍둥이에요. 수진과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작은 점 4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수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죠. 수진아, 응, 나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뭐라고? 우리 결혼하자.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께 허락받아 올게. 하지만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너랑 아이들 소개하고 싶어?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수지는 울었어요. 민호가 안아줬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한국행이었어요. 일주일 일정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올게. 그리고 결혼하자. 제대로 된 결혼식하고. 정말 괜찮을까? 응, 괜찮을 거야. 부모님도 손주들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민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수진도 느꼈습니다. 공항 가는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캐리어를 쌌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죠. 배고프지? 뭐 해줄까? 괜찮아. 공항에서 먹을게.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꽉 잡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짐을 내렸어요. 수진과 마주 섰습니다. 일주일이야. 금방 올게. 응. 매일 전화할게. 문자도 하고. 알았어.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수진도 안았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어요.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민호가 먼저 놓았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뒤돌아봤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민호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배를 만졌어요. 4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신대. 금방이래. 수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민호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내일 부모님 만난다고. 수지는 답장을 보냈어요. 조심하라고. 사랑한다고. 민호가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하트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DNA 검사 후 월요일. 수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분식집으로 가는 길,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또 만나요? 일주일쯤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왜요? 검사 결과 나와야 해. 그러면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았던 것 같았어요. 말순의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어제 공원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만 하더라. 불고기 맛있었대. 그랬어요? 응. 하유리가 자기 할머니 예쁘다고 했어. 수지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은정을 좋아한다니 다행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저 박소연입니다. 회장님 비서요. 아, 네. 회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소연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순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왜요, 언니? 택배가 산더미같이 왔어. 분식집 앞이 막혔어. 수진은 놀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택배 상자가 1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상자를 열었어요. 장난감, 옷, 신발, 책.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하준이가 로봇 장난감을 꺼냈어요.
와, 대박이다. 하민이는 공룡 세트를 받았습니다. 하진이와 하유리는 자동차 장난감에 열광했죠. 상자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정의 글씨였어요. 하준아, 하민아, 하진아, 하유라. 할머니가 보내는 선물이야. 재미있게 놀아라. 보고 싶구나. 할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코끝이 찡했습니다. 은정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춘배가 올라왔습니다. 상자들을 보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오, 재벌은 역시 다르네. 이거 다 명품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애들 좋아하네. 그럼 됐지 뭐. 미란도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선물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수진아, 이 할머니 마음이 진심이야. 이런 걸 보내다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받아. 아이들 할머니가 주는 건데 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화요일, 재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물 잘 받으셨나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합니다. 수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정원이 넓어서 아이들이 놀기 좋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재성의 집이라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수지는 미란과 춘배에게 상담했습니다. 둘 다 가보라고 했어요. 애들 할아버지 집이잖아. 가는 게 맞지. 수지는 재성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수요일, 말순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토요일에 뭐 입고 갈 거야? 그냥 평소 입는 옷이요. 안 돼. 새 옷 사야지. 재벌 집에 가는데.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나 따라와. 말순은 수진을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샀어요. 비싸지 않지만 단정했습니다. 이거 입어. 예쁘다. 언니, 받아. 내가 주는 선물이야. 수지는 옷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목요일,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아,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편하게 불러요. 네. 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토요일에 온다고 들었어요. 기대되네요. 아이들 좋아할 음식 뭐예요? 애들은 뭐든 잘 먹어요. 그래도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떡볶이랑 치킨 좋아해요.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손주들인데 당연하죠. 전화를 끊고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은정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손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금요일 저녁, 수지는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내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어요. 진짜요? 와, 하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신났어요. 조용히 해. 아래층에서 들려. 엄마, 할아버지 집 커요? 응, 클 거야. 정원 있대요? 그렇대. 와, 신난다. 아이들은 흥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수지는 자장가를 불렀어요. 천천히 아이들이 잠들었죠. 수진도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재성의 집에 갑니다. 민호가 자랐던 집이죠. 어떤 곳일까요? 궁금했어요.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내일 내 집에 가. 부모님이 우리 애들 보고 싶어 하셔.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토요일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씻겼어요. 새로 산 옷을 입혔습니다. 4명 모두 하얀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였어요. 수진도 말순이 사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오. 재성이 보낸 차가 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신기해했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차는 강남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어요. 큰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줬죠. 긴 진입로를 지나자 저택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서양식 건물이었어요. 정원이 넓었습니다. 잔디가 푸르렀죠. 와,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진도 놀랐어요. TV에서나 보던 집이었습니다. 현관에 재성과 은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왔구나. 은정이 달려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나하나 꼭 안았어요. 아이들도 웃으며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우리 손주들. 재성도 다가왔습니다. 어색하게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서 들어와. 점심 준비했어. 넓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소파가 크고 부드러웠죠. 식당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떡볶이, 치킨, 피자, 파스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와, 대박. 아이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나서 먹기 시작했어요. 은정과 재성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수진도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따뜻함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겠다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택에서의 점심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으로 뛰어나갔어요. 넓은 잔디밭에서 공을 찼습니다. 재성이 함께 놀아줬죠. 은정과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아이들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진 씨, 고마워요. 네. 3년 동안 혼자 키워줘서 민호 자식들을, 우리 손주들을.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 아이들이니까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재성이 땀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애들 체력이 장난 아니네요. 저 지쳤어요. 아이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때 재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이네요. 은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수진을 봤어요. 결과 나왔대요. 뭐라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오래요. 직접 설명해 주신대요.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월요일. 이틀 남았어요. 은정이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린 이미 알잖아요.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아이들은 말순에게 맡겼습니다. 9시. 재성이 보낸 차가 왔습니다. 수진은 차에 올랐어요. 재성과 은정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재성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도요.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진료실로 올라갔어요. 박준혁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앉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아준, 정아민, 정아진, 정아율 4명 모두 정재성 회장님과 생물학적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정확히 얼마나요? 재성이 물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은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재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필요하시면 공증도 가능합니다. 준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성이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재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수진 씨. 네.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입니다. 우리 손주들이에요. 은정도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은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게 떠올랐어요. 힘들었던 순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재성이 제안했습니다. 점심 먹고 기자회견 준비할까요? 기자회견이요? 네. 손주들 공개하려고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 수지는 놀랐습니다. 기자회견이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나아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기자회견이면 전국에 알려지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이 공개되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차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룸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법적으로 아이들 출생신고에 문제가 있더군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민호 자식으로 등록이 안 됐어요. 어머니 이름으로만 되어 있죠. 알고 있어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은정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도와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법적 절차라니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어요. 재산이요? 민호 몫이 있거든요. 상속분이요. 그게 아이들한테 가야 해요. 수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손주들 권리죠. 전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수지는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성과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먼저 말했습니다. 집에 가볼게요. 아이들 보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차 태워드릴게요. 차를 타고 옥탑방으로 왔습니다. 수지는 내렸어요. 재성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린 적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옥탑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자회견, 법적 절차, 재산 문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 수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춘배가 있었어요. 결과 나왔어? 네. 친자가 맞대요. 99.9%. 그럼 됐네. 축하해. 근데 아저씨, 왜 불안하죠? 춘배는 수진을 봤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니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야. 수지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어둠도 컸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아직 몰랐어요. DNA 결과 발표 다음 날. 화요일 아침 7시. 수지는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번호였죠.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기자들이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분식집으로 가는 길.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재벌 며느리래. 근데 결혼도 안 했다며?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말순의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진을 맞았어요. 수진아, 인터넷 봤어?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말순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였어요. 1등에 수진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재성 회장 숨겨진 손주. 내 쌍둥이 며느리의 정체. 수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묘지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거였죠. 댓글을 봤습니다. 재벌 물려받으려고 작정했네. 결혼도 안 하고 애만 내? 계획적이네. 불쌍한 척하지 마라.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순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선이 따가웠어요. 오후에 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기사 봤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빨리 기자회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더 기다리면 소문만 커져요. 수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이 와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아, 너 청소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요? 오늘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재벌 며느리가 청소한다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어. 수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일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사생활이 침해받는 거야. 보호받아야 해. 춘배도 올라왔습니다.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아래층의 기자 같은 놈들이 서성거려. 쫓아냈는데 또 올 거야.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재성의 변호사 강민우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이수진 씨, 법적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우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혼인신고 미등록. 이건 사후 혼인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동거 사실, 임신 사실, 결혼 의사가 있었다는 증명. 증인이나 물증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았던 집주인, 병원 기록, 민호가 보냈던 문자들, 증거 모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둘째, 출생신고 정정. 아이들을 정민호의 자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셋째, 상속 문제. 그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이들 권리예요. 정민호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대략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민호 씨는 정그룹 지분 10%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상속돼야 합니다.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300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전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이에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우가 나가고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목요일, 수지는 마트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산대에 서자마자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맞지? 뉴스에 나온. 사진 찍어야지. 매니저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한데 당분간 쉬는 게 어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다른 직원들도 힘들어해요. 수지는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탈의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야간 알바 당분간 쉬세요. 저도요? 죄송해요. 손님들이 민감해하네요. 진정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3중 알바 중 2개를 잃었습니다. 돈이 끊긴 거예요. 옥탑방에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가게도 기자들이 자꾸 와. 손님들 불편해해. 언니까지. 미안해. 한 달만 쉬자. 진정되면 다시 일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 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누가 말했어요?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요. 미안합니다.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제 일에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전 도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수입이 없잖아요. 아이들은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성 말이 맞았어요. 일단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월세도 저희가 내고. 싫어요. 수진 씨,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아이들 생각하세요. 수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민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하진이와 하율이도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수지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금요일 아침,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재성이었어요.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죠. 쪽지가 있었어요. 당분간 쓰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손주들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수지는 돈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춘배가 있었어요.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지? 네. 춘배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버틸 수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었어요. 버틸 수 있을지. 서울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DNA 결과가 나온 지 2주일째. 월요일 오전, 수지는 강민우 변호사와 함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왔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신청을 하러 온 거예요. 창구 직원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접수가 어렵겠는데요. 왜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후 혼인신고부터 하셔야죠.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요. 민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이건 증거가 부족해요. 동거 증명, 결혼 의사 증명. 이것만으론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증인 진술서, 공동명의 서류, 더 확실한 물증들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우가 설명했어요. 그럼 증거 더 모아서 다시 올게요. 근데 말이죠.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과의 사후 혼인신고는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년이라니. 그럼 그동안 아이들은요? 어머니 단독 친권으로 남아있죠. 법적으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우가 빠르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 없나요? 글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민우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준비를 잘했어야 했는데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진작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 상황이 변명이에요. 전 겁쟁이였어요. 민우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죠. 현실을 피한 거예요.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후, 재성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우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성과 은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이나 걸린다고요? 네, 최소입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재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손주들인데 법적으로 인정을 못한다니. 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민우 상속도 못 받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혼인과 출생이 정식으로 인정돼야 상속권이 생겨요. 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손주들 권리를 못 주다니.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게 명확했어요. 재성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입양? 이수진 씨와 정재성 회장님 사이 입양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동으로 정씨 집안 일원이 되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입양을요?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세간의 시선이 좋지 않을 거예요. 재산 노린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재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중요하지. 하지만 회장님, 수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양이라니. 자기가 재성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말순이 봐주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
안 돼요.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1년 걸린대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제 잘못이에요, 언니. 제가 진작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어요.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 민호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 수지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졌어요. 전 나쁜 엄마예요. 아이들한테 아빠도 못 찾아주고 법적 지위도 못 만들어주고.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 뭔데요? 이게 최선이에요? 수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막았어요. 말수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수지는 말순 어깨에서 울었어요. 밤 11시. 말순이 가고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정그룹 손주 출생신고 불가, 법적 공방 예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일을 흘린 거예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애를 낳아? 계획적이네. 재산 노리려다 걸린 거지. 불쌍한 척하지 마라. 수지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수지는 묘지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돈이 아까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호 묘비 앞에 섰습니다. 달빛만 비추고 있었어요. 민호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법적으로 내 자식이 못 돼.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안았어요. 나 잘못했어. 혼인신고 진작 할걸.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현실을 외면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애들한테 아빠를 찾아줬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론 여전히 아빠 없는 애들이야. 내가 뭘 한 거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묘지에 울음소리만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민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입양을 받아야 해? 그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 되는 건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하유리가 엄마 품에 파고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막혀 있고 세상은 악의로 가득했고 방법은 보이지 않았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 재성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떠나는 게 나을까? 아니, 그럴 순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수진이 낳고 키운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지만 수진에게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날, 수진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말순이 돌봐줬어요. 수진은 이불 속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준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가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배고파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준이를 봤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모한테 가. 엄마 좀 쉬게. 엄마 아파요? 응, 좀 아파. 하준이가 나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뭐가 남았을까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빠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세상은 수진을 욕했습니다. 일자리는 모두 잃었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버텼을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진을 봤습니다. 일어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이불을 확 걷었어요. 야, 이수진. 일어나라고. 언니, 그냥 놔둬요. 못 놔둬. 넌 엄마야. 4명 엄마라고. 전 나쁜 엄마예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요. 미란이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 씻어. 싫어요. 씻으라니까.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죠. 이게 너야? 이게 내가 아는 수진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전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할 거야?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미란이 수진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3년 동안 혼자서 4명을 키웠어.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대단한 게 뭐예요? 결국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법이 잘못된 거지. 수지는 울었습니다. 미란이 안아줬어요. 포기하고 싶으면 해. 근데 그 전에 생각해봐. 내가 포기하면 애들은 어떻게 돼? 넌 애들한테 유일한 엄마야. 수지는 미란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수진밖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수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4명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어디 아팠어요?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 아팠어.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우리 걱정했어요. 수진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했습니다. 밤, 춘배가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올라갔어요. 춘배가 커피 2잔을 준비해뒀습니다. 마셔. 수진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쓴맛이었어요.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네, 아저씨. 넌 이미 이겼어. 네. 3년 동안 4명 키운 거. 그게 승리야. 법이 뭐든 사람들이 뭐라든 넌 이미 해냈어. 수지는 춘배를 받습니다. 법적인 건 시간 문제야. 언젠가는 해결돼. 근데 내가 지금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야. 전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쉬어. 쉬면서 생각해. 답은 내 안에 있어. 춘배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수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다 내 편이야. 그거 잊지 마. 수지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옆에 누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와의 사진이 든 상자를 꺼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웃고 있는 민호. 눈 내린 날 손을 잡고 있는 2 사람.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우는 민호.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약해서. 근데 포기는 안 할게.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결심이 섰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법이 늦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었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웃었어요.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재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좀 힘들었어요. 이해합니다. 회장님, 입양건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싶고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로 할게요. 재성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갔습니다. 아직 문제는 많았어요. 법적 문제도 세상의 시선도. 하지만 수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민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이틀 앞둔 금요일 오전, 수지는 재성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민우 변호사와 함께 준비 중이었어요. 이수진 씨, 기자들이 공격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아요. 혼인신고 안 한 이유, 민호 씨 사고 후 연락 두절된 이유, 다 물어볼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했어요. 그때 재성의 비서 소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밖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군데? 박동규라는 분이요. 택시기사라고 하시는데 3년 전 일에 대해 아신다고. 재성과 수진이 서로를 봤습니다. 박동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동규라고 합니다. 동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정민호 씨를 제 택시에 태웠습니다. 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나던 날이요. 그날 제 잘못입니다. 동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동규는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3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동규는 USB를 꺼냈습니다. 재성이 받아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민호가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기사님, 반지 가게 아시죠? 명동에 있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네, 압니다. 프로포즈 하시게요? 네. 여자친구한테 청혼할 거예요. 아이들도 생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허락받고 미국 돌아가서 바로 결혼식 올릴 겁니다. 민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택시가 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요. 쾅!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택시 옆면이 찌그러졌습니다. 민호 쪽이었어요. 비명소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정적.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재성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행복했던 그 순간이. 동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가져왔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제 잘못 같아서. 아니요. 재성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신호 위반한 트럭 때문이죠. 그래도 미안합니다. 동규는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재성에게 건넸어요. 민호 씨가 제 차에 놓고 내리신 겁니다. 사고 직전에요. 부모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재성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편지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예요. 수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평범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내 쌍둥이예요.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근데 초음파 보는 순간 행복했어요. 제 아이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이고요.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은정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수진이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아들 민호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재성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해. 은정이 재성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어요. 수진도 울었습니다. 민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진심으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걸. 한참을 울고 나서 재성이 수진을 봤습니다. 이수진 씨.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민호를 압박했어요. 집안에 맞는 사람 만나라고. 그래서 민호가 말 못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수진 씨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재성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도 함께 숙였어요. 수진은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랑 편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민호 씨 결혼 의사가 명확하고 동거와 임신 사실도 확인돼요. 정말요? 네. 이걸로 사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훨씬 빨라질 거예요. 수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재성이 동규에게 물었습니다. 박 기사님, 증인으로 나서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동규가 나가고 수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민호의 글씨를 손으로 만졌어요. 민호야, 고마워. 끝까지 우릴 지켜줘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빠르면 2달 안에 모든 절차 끝낼 수 있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어요. 재성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도 공개하죠. 민호 이야기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네.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 기자회견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어요. 기자들이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수지는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은정이 골라준 옷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은정도 들어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 정각. 세 사람은 무대로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수지는 눈이 부셨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재성이 가운데, 수진이 왼쪽, 은정이 오른쪽이었어요. 재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건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제 아들 정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는 몰랐어요. 민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아이가 넷이나 생겼다는 걸.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이수진 씨는 민호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의 어머니예요. 카메라가 수진을 향했습니다. 수진은 심호흡했어요. 재성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민호가 사고 나던 날 영상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민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호가 반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사고.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성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호가 저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성은 편지 내용을 천천히 읽었어요. 민호의 사랑 고백,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결혼 허락을 구하는 내용.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행복했다는 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재성이 수진을 봤습니다. 이수진 씨는 3년 동안 혼자 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삼중 알바를 하며 먹여 살렸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존경합니다. 재성은 일어서서 수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도 함께 숙였어요.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왜 안 하셨나요? 수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민호가 한국에 와서 부모님께 허락받고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 후로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 넷을 낳고 키우고 법적 절차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재성이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 끝나면 손주들이 당연히 민호 상속분 받게 됩니다. 법이 정한 권리예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한 거죠. 민우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사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정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서 2달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솔직하게, 거짓 없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났고요. 행복해해요. 아이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 재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무대를 내려왔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은정이 물을 건넸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재성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론이 바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일 저녁 뉴스부터 달랐어요. 정민호 씨 사랑의 편지 공개. 가족 만들려던 청년의 비극. 3년 혼자 내 쌍둥이 키운 여성. 진실 밝혀져. 포털 사이트 댓글도 바뀌었습니다. 미안하다. 오해했어. 3년 동안 혼자 키웠다니. 대단하다. 재벌가도 인정하는 며느리. 진짜 가족이네. 수지는 핸드폰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월요일, 구청에 다시 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편지, 그리고 동규의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법원 허가 받으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1달 정도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1년에서 1달로 줄었어요. 화요일, 재성의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2주일 후, 법원 허가가 났습니다. 사후 혼인신고 허가. 이수진과 정민호의 혼인 인정. 수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호와 정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법적으로. 다음날 출생신고 정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민호의 자녀로 등록됐어요. 정아준, 정아민, 정아진, 정아율. 이제 완전한 정씨였습니다. 재성의 저택 정원.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어요. 수진, 아이들, 재성, 은정. 그리고 말순, 미란, 춘배, 동규.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다녔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재성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식적으로 완성된 날입니다. 건배,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은정이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민호가 사려던 반지예요. 수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찾았대요. 수지는 반지를 꼈습니다. 왼손 약지에. 딱 맞았어요. 민호야. 받았어. 고마워.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예뻐요. 수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4명을 한꺼번에 안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수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민호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고향 묘지공원. 벚꽃이 만개했어요.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수지는 내 쌍둥이 손을 잡고 묘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성과 은정이 함께였습니다. 말순, 미란, 춘배도 함께 왔죠. 아이들은 각자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열심히 쓴 편지였어요. 하준이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성이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수지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자, 아빠한테 편지 읽어줄까? 하준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아빠, 저 하준이에요. 이제 6살이에요. 유치원 다녀요. 친구도 많아요.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주셨어요. 타는 법 배웠어요. 아빠 보여주고 싶어요. 하준이가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하민이가 다음이었습니다. 아빠, 전 하민이에요. 피아노 배워요. 할머니가 선생님 소개해 주셨어요. 재밌어요. 나중에 연주회 할 거예요. 아빠도 들으러 와요. 하민이도 편지를 놓았습니다. 하진이 차례였습니다. 아빠, 하진이에요. 저 축구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같이 차요. 나중에 선수 될 거예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하진이가 편지를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율이었습니다. 제일 어렸지만 용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보고 싶어요? 하율이가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은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손주들 봤지? 내 아들, 딸들이야. 내 눈 닮았어. 내 웃음 닮았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인정해주지 못해서. 수진이 좋은 여자야. 내가 고른 거 믿을 걸 그랬어. 은정은 편지를 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성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사람 지키려고 했던 거. 아이들한테 아빠 되려고 했던 거. 아버지가 못난 거였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재성은 편지를 놓고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민호야, 나 수진이야. 오랜만이지?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많이 컸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주셔. 걱정 마. 수진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버틸 수 있어. 혼자가 아니니까. 내 부모님 계시고 좋은 사람들 많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법적으로도 다 해결됐어. 우린 이제 정식 부부야. 애들도 내 자식으로 등록됐어. 너 원하던 거 다 이뤄진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끝까지 우릴 지켜줘서, 편지 남겨줘서, 반지도 고마워. 매일 끼고 있어.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아빠한테 인사해. 4명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을 모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또 올게요. 내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습니다. 다 같이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춘배가 수진 옆에서 걸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네, 아저씨. 힘들면 언제든 와. 커피 한잔 하자. 네. 미란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청소일 다시 할래? 이번엔 낮 시간으로. 정말요? 응. 우리 팀 사람 필요해. 할래? 네, 할게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분식집도 와.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일하자. 언니,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2대 차가 있었어요. 재성의 차와 말순의 차였습니다. 재성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점심 먹고 갈까요? 수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엄마 예뻐요. 하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창밖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차는 묘지를 벗어났습니다. 도로를 달렸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어요. 내 쌍둥이와 단둘이. 세상이 적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았어요. 세상은 이제 편이었습니다. 수지는 반지를 만졌습니다. 민호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이 반지처럼 사랑은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였어요. 재성과 은정이 웃으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요?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응,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네 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수지는 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주머니 사연이었습니다.